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방송사법을 두고 여야가 연일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정치권 소식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출석하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여당은 위법하다 혹은 불법 청문회다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1차 청문회에서는 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2차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탄핵을 민간인이 청원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2차 청문회까지 열어가면서 과연 증인을 줄소환하고 참고인들을 다 나오라 해서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렇다면 언제까지 모든 사안별로 그럼 청문 온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청원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할 겁니까? 저는 국회가 이렇게 무한 정쟁의 도돌이표에 빠져 있는 거, 특히나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저렇게 뻔히 이렇게 자리가 다 비어 있는 증인석, 참고인석 보면서 이렇게 강행하는지 여론전 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최근에 발생한 티몬 EF 사태 같은 이런 경우에 국회가 뭐 긴급 위원회라도 소집해가지고 실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생이고 그게 정치지. 지금 이렇게 정말 아무 실익도 없는 탄핵 청문회를 이렇게 강행하면서 저렇게 고성과 서로 여론전에 몰입하는 거, 이거 저는 민주당 민주당 특히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저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고 어떤 식으로든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을 좀 국회가 좀 해줘야지, 이렇게 뻔한 결말이 예상되고 아무도 한 발짝 진척도 안 되는 이런 소모적 청문회를 과연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어쨌든 참석하든 안 하든 뭔가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정말 이런 식의 청문회라 그러면 앞으로 국회 정치의 기능이 형해화되고 무력화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론전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2차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청문회가 143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청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겁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 청원이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들의 이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치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도 이렇게 이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좀 확인하고 국민들께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정쟁으로만 부각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국회의 청문회가 이렇게 형해화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다. 특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증인으로 채택된 24명 중에 무려 18분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단 6분이 참석하셨고, 특히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불출석 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안 나오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선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 중에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논란 7개월 만에 첫 사과인데, 야권에서는 대리 사과라고 비판을 하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심경을 전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됐건 변호인이 이제 사과의 메시지라고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변호인이 대독했다고 하더라도 대리로 전했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수사 자체, 조사받는 과정 자체에서 그 얘기를 했다면은 어쨌든 김 여사의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왕이면은 수사검사의 조사받는 형식에서 말하자면 모두 발언의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송구하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기대감에 충족했어야 하는데 내가 이에 부응하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TPO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정도 진솔한 마음이었고 이렇게 솔직한 신경을 드러낼 거였다면은 저는
직접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무슨 뭐 SNS라도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직접 형태로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조사받는 형식에서의 어떤 모두 발언의 형식 이런 것으로 그것도 변호인이 이른바 간접적으로 전하는 이 형식은 아무리 진솔한 내용이 담겨 있고 솔직한 심경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체감 지수에는 저는 상당 부분 좀 낮게 도착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사과나 모든 어떤 메시지는 공감의 그 본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과를 했다고 하고 또 내용도 보면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형식과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서 저는 다음에 물론 이제 이 사과가 여기서 끝날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나중에 어떤 식의 이제 이 사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이 저는 나올 걸로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그럴 때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좀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과의 메시지와 형식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님.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그 여사께서 정말 검사들 앞에서 했어야 하는 사과인가, 검사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사과는 왜 국민들께는 할 수 없는가라는 일단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갖고요. 실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또 하나는 지난 1월 달에 여사께서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고 하는 문자 속에서도 국민께 사과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의 비공개로 또 제3의 장소로 출석하셔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간접적인 전원의 형태로 이렇게 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여사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전혀 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방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셨어요. 여사께서 할 수 있는 것을 TPO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는 사과가 국민들께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그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여사께서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그 인식을 국민께 소상하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최수영 평론가께서 요즘 뭐 국회 상황이 무한 정쟁의 도돌이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송사법과 관련해서도 이 상황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방통위법은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네. 단독 처리돼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국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한 루프죠. 사실은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필리버스터 끝나면은 건이 하루가 지나면 못 하니까. 네. 그럼 또 그걸 의결하고 그다음에 다른 건 넘어가고.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또 대통령실 여당은 제2요건을 또 대통령실에 요구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또 제2요건을 행사해서 국회로 되돌려 보내고 다시 또 표결에 붙여 폐기되고 이게 지금 벌써 지난 국회 22대 국회 말서부터 23대 국회 초반까지 이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저는 보십시오. 방송법 중요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저는 지적드리고 싶은 말이지만 이렇게 좋은 거 왜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모든 국정을 마비하고 모든 민생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걸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제 이번 대통령직 인수에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전문위원을 했는데 저도 이런 분야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여당 추천이 3분의 1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질적인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향후 앞으로 정치 권력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개입하지 못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데 방점을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특정 방송사를 겨냥해서 무조건 그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 이래서 청문회도 뭐 3일씩 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보다 본질적으로 지금 방통위가 지금 무슨 방송 정책만 합니까? OTT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통신 정책까지 다 하는데 이게 지금 마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아니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이 180석, 190석 가졌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지배 구조를 용인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여야가 지금 출범한 다음에 다시 만나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정말 다수의 의미로 밀어붙이는 거 저는 이거는 좀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겠습니까?
글쎄 일단은 지금 뭐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 같고요. 그 상황이 뭐 한동안 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 정부에서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 또 저희가 겸허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정부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우원식 의장께서도 사실은 중재안을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정상화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을 한 2달 정도 같이 논의해보고 처리합시다라고 말씀 주셨을 때 저희 민주당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이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남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그 저희가 왜 그렇게 못했느냐, 과거에 못했냐고 말씀하시면서 야당이 이게 방송 장악을 계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좀 그렇게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방송의 정상화를 얘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또는 방송의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상화라는 것이 또 다른 방송 장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법 규정에는 인사청문회를 3일 내로 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보통 장관급 후보자의 청문회는 하루면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국무총리를 이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독임기구가 아닌 합의제 기구의 장을 검증하는데 3일을 갑니까? 저는 왜 이번 국회에서 헌정사상 무슨 이런 수식어가 왜 붙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앞에 수식어가 뭐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국회 출범일에 처음 이런 말들을 듣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이틀 하는데 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유가 있었는데 겨우 이제 그러니까 위원회 장관급 그 후보를 3일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털다 안 되니까 그럼 체력 검증이라도 하자는 거냐. 체력 테스트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굳이 나온 게 법카 논란 아니면은 뇌구조가 문제가 있으니 서로 사과하라. 아니 이게 검증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 또한 이제 망신주기 용과 그다음에 시간 끌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여론의 우위를 좀 만들어 나가겠다는 민주당의 전략과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법사위 운영 전략이 있는 건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방어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워낙 뭐 소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진숙 후보자 이제 뭐 다음에 다시 또 무슨 또 한 번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 지금 계획에 따르면은 무슨 이제 그 뭘 검증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불러서 이제 뭐 참고인 자격을 부른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싶어 하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8월이면은 방통위가 다시 정상화될 걸로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여야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무제한적 공세 펼치고 망신주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가 잘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지금 말하자면 글로벌 이 미디어 환경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긴 안목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그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묻고 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의원들이 물어봐도 이진숙 후보자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날짜가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으로 3일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3일 이후에는 뭐 못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3가지 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진숙 후보자에게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진숙 후보자가 이것은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위안부의 강제 징용 그 동원 문제가 이게 논쟁적 사안입니까? 이게 우리 그 방송통신을 총괄한다고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 하는 부분을 일단 지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 보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라고 동의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근거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다 하라는 말씀입니까? 세 번째는
노동에 관한 이진숙 후보자의 편향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민주노총이 특정 이념에 오염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 정책 전반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후보자인지를 검증해 보자고 하는 청문회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말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충분히 평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해병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한 네. 3표에서 4표 정도 있었는데 뭐 실수인지 소신인지를 두고 의견이 조금 분분한 상황에서 일단 당 지도부는 뭐 실수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된 거죠. 글쎄, 근데 그 사실 실수라고 당의 입장은 정리가 됐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걸 실수라고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뭐 가부를 쓰는 단순한 건데 그것을 실수했다 그러면 정말 국회의원들 문해력 테스트를 해가지고 앞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4표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이탈했다고 해도 4표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민의힘 어떤 그 지금 그 단일 대우가 유지되고 있는 걸 보여지는데 그 지난번 표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은 1표였는데 지금 3표로 또 4표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그렇다면은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특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특검법 안이 정말 독소조항 제거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특검을 내세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 말하자면 동의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탈이라는 표를 좀 이탈표라는 말을 제가 좀 쓰긴 좀 주저하고 그냥 동의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합리적 대안 이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수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플랜 B를 마련해 놔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 단일 대우 유지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여기에 8표만 이제 되면 이거 재의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이제 한동훈 또 체제가 출범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독소 조항을 제거한 그다음에 중립적인 그런 특검이 올라온 안을 민주당이 받아주면 될 일이죠. 국민의힘의 안을 민주당이 받아주면 되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단일 대우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에 중립적인 안에 조금 동의해 주는 거. 그게 저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꼭 필요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정쟁적 요소를 담는다고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한 그 사건 진상 규명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일보한 여야 합의를 좀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울경 지역 경선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가 경선 초반부터 압승을 거두고는 있지만 또 경남은 김두관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재명 후보 대세론이 이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김두관 후보가 경남 도지사도 하시고 또 경남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경남을 그 튼튼하게 지켜오셨던 분이라 하실지라도 지금 국민들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는 민주당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대표를 연임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문들이 아마 오늘부터 있을 때 이 부울경 지역에 대한 그 투표에서도 뭐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90%가 넘는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조금 뭐 내려가서 뭐 80%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일단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요. 어쨌든 지금 그 민주당의 당원들 또는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강건하게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달리 이변은 알겠습니다.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